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덕질을 꿈꾸는 미호입니다. 네, 미호는 저의 친동생인데요. 작년 여름에 저희가 렌트 리뷰를 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호는 저보다 9살이 어린 동생인데요. 그래서 오늘 20대의 시선과 3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이 또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뷰할 작품은 연극 아마데우스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는 영화로 친숙하신 작품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79년에 초연이 되었고 영화는 1984년에 나왔습니다. 초연이 상연되고 4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공연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인기와 관심을 얻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 작품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작품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3년 오스트리아 빈. 한때 궁정 악장이었던 살리에리는 자신이 모차르트를 독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의 기억은 1781년으로 되돌아갑니다. 빈의 궁정음악가인 살리에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 남자,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가 빈에 온다는 소식에 살리에리는 긴장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의 철없고 망나니 같은 행동에 피식하지만 이내 그의 음악을 듣고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합스부르크 황제가 모차르트를 환영하는 자리,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위한 행진곡을 작곡합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즉석에서 훨씬 더 좋은 곡으로 편곡을 해버리죠. 살리에리는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신에게 따져 물어요. 신이시여, 왜 하필 저런 놈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내가 아니라 저놈입니까? 질투에 사로잡힌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파멸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 수입원인 레슨을 방해하고 신작 오페라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술수를 쓰죠.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늘 가난했고 평생 자신을 억압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정신마저 피폐해집니다. 살리에리는 그런 모차르트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서 죽은 아버지가 썼던 가면을 쓰고 모차르트를 찾아갑니다. 그가 주문한 것은 레퀴엠, 즉 진혼 미사곡이었죠. 죽음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은 환영에 시달리면서도 모차르트는 작곡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레퀴엠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눈을 감고 말죠. 시간이 지나고 모차르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지만 살리에리의 음악은 점차 잊혀지게 됩니다. 천재를 질투한 한 남자의 이야기, 아마데우스입니다. 네, 미호 씨는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질투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 과정이 보고 있는데 너무 저한테는 힘들고 저까지 따라서 피폐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면서도 또 저는 이 살리에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질투심, 열등감 이런 감정은 내보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것을 전면에 내세운 캐릭터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 용어에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천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느끼는 극심한 열등감, 질투심 이런 감정을 이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살리에리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렇게 공감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질투심을 가지고 있고 명예욕도 가지고 있지만 살리에르는 우리가 그런 보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감하기에는 너무 도를 넘었다고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선을 넘었죠.
그렇죠. 저렇게까지?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살리에리는 병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는 매력적이라는 그 말의 뜻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매력적이다.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고 재미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의미였는데 너무 재밌어서 피곤해질 정도로 이렇게 이 작품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처음에 상연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연을 할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주제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은 연극으로도 공연이 되었고 영화로도 나와 있잖아요. 미호님께서는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극은 역시 현장감이죠. 이번에 공연을 보면서 감탄했던 장면이 저는 밤의 여왕 아리아를 소프라노가 직접 라이브로 부르는 장면에서 정말 이것으로 표값은 다했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연극의 한계이기도 한데 시간과 장소를 순식간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방금 전까지 다 죽어가던 노인을 연기하던 배우가 순식간에 팔팔한 젊은 청년을 연기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게 관객에게는 굉장히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펙타클 면에서 물량 공세가 엄청나죠. 최대한 많은 장면들을 다양하게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궁정 장면에서 얼마나 화려한 의상과 그 세트를 사용했는지 보면 실내 장식의 그런 시대 고증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작품이었고요. 제가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작품이 각색의 각색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였어요. 이번 프로덕션,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 본 공연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공연에서 그 요제프 2세가 여기까지? 라는 되게 코믹한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사가 원작 희곡에는 없는데 영화에서 이제 배우가 There it is 라는 말을 되게 코믹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에서 착안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모차르트가 레퀴엠을 작곡할 때 살리에리가 악보를 대신 써주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로 각색하면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2021년 버전의 연극으로 가져오면서 이 작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의 원작을 가지고 여러 매체로 각색이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 발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공연 보고 나오면 어디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지어진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러시아 작가 푸시킨의 연극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터 셰퍼가 아예 처음 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림스키 코르사프라는 이제 작곡가가 오페라로도 만들었어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근데 피터 셰퍼는 푸시킨의 연극 대본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발전시켜서 썼다고 해요. 그게 그런 메시지나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꿔서 쓰기도 했어요. 실제와는 달랐던 3명의 주요 인물이 바로 살리에리, 모차르트, 그리고 아내인 콘스탄츠입니다. 살리에리는 정말 모차르트를 질투한 평범한 음악가였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24살에 이제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궁정 오페라 감독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속행진한 사람이죠. 잘 나갔어요. 살리에리는 굉장히 잘 나갔고, 그리고 38세 때는 이제 카펠마이스터라는 지위를 획득을 했는데요. 음악가로서는 오스트리아 제국 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훌륭한 작곡가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이었는데요. 베토벤 있고요. 슈베르트,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프란츠 리스트, 초심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 체르니 씨. 베토벤의 제자였던 칼 체르니도 지도를 했다고 해요. 모차르트의 둘째 아들이었던
프란츠 모차르트의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랑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살리에리가 카펠마이스터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올렸던 오페라가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었다고 해요. 모차르트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심지어는 공동 작업도 합니다. 칸타타인 오펠리아의 회복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공동 작곡인 작품이에요. 모차르트가 약간 살리에리한테 열등감을 가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네, 듣다 보니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연극에서 묘사된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연극에서처럼 굉장히 상스러운 단어를 즐겨 썼고요. 그게 편지로도 다 남아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아버지랑 복잡 미묘한 관계였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연극 속의 모차르트가 100%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루어진 캐릭터는 아니에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를 보고 고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서 엄청난 질투를 한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를 보면 수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렇죠. 피터 시퍼도 알았겠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좀 더 살리에르가 질투를 하는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차르트를 더 엄청난 천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과 굉장히 다른 것은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작곡하던 그 레퀴엠의 의뢰자. 그렇죠. 그 의뢰자의 정체가 발자크 백작이었죠. 자신의 아내를 위한 의뢰였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연극에서 보면 모차르트가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것 같은데 많이 벌고 도박으로 다 날렸을 뿐. 불쌍한 콘스탄체. 그래서 이제 콘스탄체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콘스탄체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악녀 혹은 능력 없는 부인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편견일 뿐이고 제 생각에 콘스탄체는 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살림에 무능하고 사치스럽다라는 편견은 왜 생기게 됐냐면 모차르트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콘스탄체 병원비 해야 된다고 변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아팠던 게 맞아요. 모차르트랑 1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6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2명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녀는 2뿐이지만 10년 동안 6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고요. 많이 요양을 갔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 사후의 콘스탄체의 행보를 보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차르트는 억대의 빚을 남기고 죽었거든요. 악보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판매한 수익으로 빚을 다 갚고요. 재혼을 금방 하게 되는데요. 덴마크 출신의 이 외교관이 또 모차르트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합심을 해서 모차르트의 업적을 후세에 남기는데 굉장히 협력한 공을 세웁니다. 뭔가 묘하지만 네, 그렇군요. 이 리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모차르트의 전기를 쓴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콘스탄체의 모습을 보면 제 생각에 콘스탄체는 현실적인 감각도 있고 남편인 모차르트의 작업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고 또 두 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머니였던 것으로 생각해요. 실제 역사적 인물과 또 작품 속에서의 캐릭터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이런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연극을 보는 내내 생각했던 건데요. 이 작품에서 살리에리가 가장 행복해 보였던 순간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속 가능한 덕질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전 생각했죠. 그래, 왜 질투를 하냐. 사랑으로 품으면 되지 않나. 시대에 남을 불후의 명작이란 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본인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럼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엔터테이너 사장이에요. 그쵸.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영화의 메인 카피는 시는 불공평하다 인데요. 정말 그러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시는 꽤 공평했거든요. 모차르트에게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주셨지만 살리에리에게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그리고 모차르트는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갔기 때문에 당대에는 본인이 가진 역량에 비해서 과소평가를 당했지만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누리지 못한 부와 명예를 누렸잖아요.
예술, 행복, 그리고 삶이라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2015년에 오스트리아 여행을 하면서 짤즈부르크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 생가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이렇게 노랗게 생긴 예쁜 집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봤던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모차르트는 짤즈부르크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짤즈부르크를 벗어나는 것이 인생 목표였고 그 다음에 짤즈부르크는 모차르트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과 좌절과 슬픔을 준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짤즈부르크가 지금은 모차르트로 먹고 살고 있다는 게 이 아이러니가 저한테는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언니가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해줬던 모차르트 초콜릿이 기억이 나요. 아까 말했듯이 삶과 예술 그리고 행복은 딱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고 예술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차르트 같은 예술가들의 인생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인생의 행복과 예술은 굉장히 대립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술가도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렌트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체력과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권리를 갖는 것. 그러면 예술가는 분명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동생 미호와 함께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을 찾아서 함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